전 세계 하늘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해도 비행기 자체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중동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미국 서부 공항들은 급유 비상사태가 벌어졌고 호주는 금값을 줘도 주유소에 끝없는 줄이 늘어졌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 또한 항공편 취소를 검토할 정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단 하나의 나라로 쏠리고 있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주목하는 나라, 호주 정부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유를 알아서 구하라고 으름장 놓아도 정작 구하려면 결국 한국에 찾아가야 합니다. 아니 원유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 30%를 넘게 지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 대 중 한 대는 한국이 만든 기름으로 날고 있습니다. 60년간 설계해둔 대한민국의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호주 수입 항공유와 정제 석유 제품 중 한국 의존율이 이미 30%를 넘어섰습니다. 그 문장이 대형 스크린에 떴을 때 회의실 안에 있던 15명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호주 외교부 산하 국가에너지안보 외교전략관으로 30년 넘게 일해온 에드먼드 홀트입니다. 석유 공급망과 항공유 수급, 인도태평양 에너지 전략을 다루어온 외교관이죠. 중동 리스크를 분석하고 호주 총리실 국가위기 대응 태스크포스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새벽 4시였습니다. 캔버라에서 잠들어 있던 제 휴대전화가 연속으로 울렸고 화면에는 외교부 긴급 호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새벽에 호출을 받은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 불안한 느낌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채 오르며 창밖을 보니 캔버라 도심은 고요했지만 라디오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그 좁은 해협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봉쇄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시드니 외곽 주유소에는 수백 미터의 차 행렬이 생겼습니다. 멜버른과 브리즈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이미 재고가 바닥났고 한 사람당 주유량을 제한하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대응센터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외교부, 국방부, 에너지부, 항공청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지하 회의실, 형광등 아래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담당자가 자료를 띄우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수치는 시드니 공항 국제선 취소율이었습니다. 30%를 넘어서고 있다는 보고의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항공연료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부 항공사들이 이미 노선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화물 운송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라는 표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호주 수입 항공유와 정제 석유 제품 중 한국 의존율이 이미 30%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나라. 처음엔 자료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에너지 외교를 해온 제가 모를 리 없다고, 뭔가 집계에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이 수치 다시 확인한 겁니까? 원산지 데이터가 맞게 집계된 건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담당자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3번 교차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이어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항공유 수입의 상당 부분 역시 한국산이었습니다. 일본, 베트남, 태국도 이미 한국산 항공유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소비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했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급유 중단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호주의 비상비축부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미국에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는 동맹국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미국 서부도 한국산 항공유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지금 같은 처지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호주 내 정유시설은 대부분 1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외교부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중동 근무 시절 산유국들이 석유 하나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호주 역시 석탄과 천연가스, 광물 자원을 앞세워 강한 입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질서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실 스크린에는 자원 하나 없는 한국이 호주의 하늘을 쥐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경제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이 수출량을 줄이면 호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협상력이 낮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밀려납니다. 회의실 안에서 시선들이 엇갈렸습니다. 재무장관은 얼굴을 찌푸렸고 국방장관은 탁자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보좌관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결론다운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각 부처는 자기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빈 회의실, 스크린에는 아직도 그 수치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더미 속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찾아 꺼냈습니다. 울산, 여수, 대산, 인천 정유단지 사진이 페이지마다 가득 찼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수십 기의 저장 탱크, 항만에 줄지어선 유조선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정제 설비, 단일 기업 기준 글로벌 최상위 처리 능력, 수십 개국으로 수출되는 정제 석유 제품.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래된 분석 보고서의 서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수십 년 전에 작성한 문서였는데 첫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다. 대신 원유를 가장 비싸게 바꾸는 나라다. 저는 그 문장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형광등이 윙윙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 4시에 불려왔다가 오전이 다 지나도록 자리를 지킨 저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된 거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보고서를 펼쳐놓고 한국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외교 경력 동안 한국을 수없이 언급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호주는 자원 부국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땅속에 석탄이 있고 천연가스가 있고 철광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이라 부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만이라 불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하늘을 날리는 연료는 한국산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3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출력한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유산업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 위치까지 왔는지 그냥 데이터로 파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을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폐허 속에서 정유공장을 지었습니다. 아직 도시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던 시절, 정부는 울산의 부지를 닫고 나라 최초의 정유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3만 5천 배럴 규모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당시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석유를 정제할 기술은 없었습니다.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설비를 들여왔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하나씩 익혔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당시 기술자들이 설비, 작동법을 익히기 위해 외국인 엔지니어 곁에서 몇 달씩 붙어 다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계 최고 주방을 만들기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첫 공장의 흑백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굴뚝 하나, 탱크 몇 개, 그리고 파이프. 지금 울산 정유단지와 비교하면 초라하다 못해 낯설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결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지만 그 사진 안에서 저는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렴풋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자꾸 같은 시기의 호주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호주는 이미 자원 강국이었습니다. 석탄이 있었고 철광석이 있었고 천연가스 개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원을 팔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기에 굳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유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걸 팔면 되는데 왜 굳이 없는 것까지 만들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사실이 한국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강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30년간 외교관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이 막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세계 경제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대폭 줄이면서 전 세계가 석유 부족 사태에 빠졌습니다. 가격이 치솟고 각국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던 나라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원유를 사다 정제하던 나라들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유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니 가격이 올라가면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무너졌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었다고.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략을 바꿨습니다. 원유를 사다가 정제된 석유를 자국에서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원유를 대신 정제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임가공 수출 방식이었습니다. 원유를 사다가 정제한 뒤 그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원을 가진 게 아니라 자원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나라로 거듭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이 담긴 자료를 읽으면서 멈췄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낸 것. 그게 한국이 그 시절 선택한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일 쇼크가 왔을 때도 한국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제 설비를 확충하고 기술력을 키우고 수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은 더 조용히, 더 깊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경쟁력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갈수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호주는 같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속 자원을 믿었습니다. 자원이 있으니 언제든 쓸 수 있다고, 필요하면 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하고 돈이 드는 정제시설에 투자하는 대신 자원을 수출하는 단순한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새벽 4시 긴급 호출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많아서 안일했고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강해졌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료가 그 사실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캔버라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담당 보좌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로 출력한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중국도 따라하지 못하는 한국의 항공유 기술 이야기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공유?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는 건가? 보좌관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며 다시 한번 직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보좌관이 내민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항공유는 왜 특별한가? 중국과 인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 저는 솔직히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항공유도 결국 연료 아닌가? 정제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원유에서 뽑아낸 석유 제품이고 그 정도는 어느 나라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30년간 에너지 외교를 해온 사람으로서 항공유를 특별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항공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는 지상에서 수만 피트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그 고도에서의 온도는 영하 50도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일반 연료라면 그 온도에서 응고되거나 점도가 급변해 엔진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항공유는 그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흘러야 하고 엔진 내부에서 완전히 연소돼야 하며 연료 탱크와 배관을 부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산화를 막아야 하고 정정이 발생도 억제해야 합니다. 불순물 허용 기준은 ppb, 즉 10억분의 1 단위까지 관리됩니다. 한마디로 항공유는 기술 집약의 결정체였습니다. 연료가 얼면 엔진이 멈춥니다. 엔진이 멈추면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러니 항공유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했지만 몸으로 실감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료의 다음 페이지에는 중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정유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설비를 빠르게 확장했고 석유 제품을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태양광, 반도체 분야에서 해왔던 것처럼 정유 분야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유만큼은 달랐습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연료 공급 업체를 바꾸는 일에 매우 신중합니다.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공급처로 쉽게 갈아타지 않습니다. 항공유의 품질 문제는 단순한 비용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한 법적 책임과 이미지 손상은 항공사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는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단 한 번의 품질 사고도 없이 공급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앞에서 중국은 아직도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제 능력 자체는 크게 성장했지만 세계 항공사들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가격은 따라할 수 있어도 수십 년간 축적된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 항공업계에 안정적으로 항공유를 공급해왔습니다. 품질 기준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공급 일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신뢰가 지금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도 항공유 시장에서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지를요. 그리고 자료는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 구조에 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캘리포니아로 넘어가는 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송유관 인프라는 동부와 중부에 집중돼 있고 서부는 상대적으로 연결이 취약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기름을 보내는 것보다 한국 울산에서 배에 실어 태평양을 건너오는 게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국 서부의 주요 공항들이 사실상 한국산 항공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산유국 미국조차 서부 하늘만큼은 한국의 정제 능력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유국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서부 하늘을 제대로 띄우지 못한다면 호주는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에너지 외교를 하면서 한국을 이 방식으로 바라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늘 중요한 교역국이었지만 세계 항공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쥔 나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호주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연료 부족을 이유로 일부 국제선 취소를 공식화하기 시작했고 물류업계는 경유 가격 폭등으로 운임을 올렸습니다. 언론은 한국 정유 공장의 가동 여부가 호주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분노했고 야당은 정부를 향해 왜 20년 동안 정유시설 투자를 방치했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다음 날 정부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엔 발언을 참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이 또 다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미국 서부도 지금 한국 항공유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손을 내밀어도 미국이 줄 것이 없습니다. 재무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 중동과 직접 협상을 해야죠. 우리가 왜 한국에 매달려야 합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동은 봉쇄됐고 중국은 신뢰가 없습니다. 인도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군 훈련용 연료가 부족해지면 국가 안보 자체가 흔들립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무장관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아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공항의 한국산 항공유 의존도가 30%를 넘는다는 항목 앞에서 저는 오래 멈췄습니다.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하늘을 온전히 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총리실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한국과 직접 접촉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외교관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지만 이번만큼 복잡한 감정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을 만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총리실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부 및 정유업계와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고 향후 수개월간 항공유와 정제 석유 제품 공급 안정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교부, 산업부, 항공청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부터 불씨가 튀었습니다. 재무장관 측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합니까? 미국, 중동 루트를 먼저 다 시도해보고 나서 최후 수단으로 한국을 고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미 전날 회의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는 지금 우리와 같은 처지입니다. 중동은 봉쇄가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최후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호주가 먼저 미국의 손을 내밀어야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체면. 지금 주유소마다 차가 줄을 서고 항공편이 취소되고 물류가 멈춰가는 상황에서 체면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존심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는 없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결국 총리실은 에드먼드에게 한국과의 접촉을 직접 지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 외교 경력에서 이렇게 불편한 심정으로 협상을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의 정체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사실이 주는 불편함이었습니다. 화상회의는 이틀 후로 잡혔습니다.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대형 정유사 임원들로 구성된 팀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으면서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급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외교 협상에서 먼저 필요함을 드러내는 쪽이 약자가 됩니다. 저는 침착하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너머 한국 팀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몰린 나라의 협상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쪽이 더 다급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도 원유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한국도 힘들다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수출 물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장기 계약과 공급 우선순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긴급 구매 요청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급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측 발언 하나하나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물량을 빨리 팔고 싶어서 양보를 제안할 거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장기 계약, 전략 협력, 우선순위 조정. 그 말들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파트너를 원하는 쪽에서 나오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침착함이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혹스러움은 다른 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쫓기는 동안 그들은 위기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한국 측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자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사진이 나왔습니다. 울산, 여수, 대산 정유단지 항공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스크롤하며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저장 탱크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항만에 줄지어 선 초대형 유조선들, 굴뚝과 정제탑이 도시의 고층 빌딩처럼 하늘로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야간 조명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전체 단지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시설인가?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호주 최대 정유시설을 여러 번 방문해봤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호주는 자원 부국이었지만 정제 능력 면에서는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한 줄짜리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임원이 손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 문구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원유를 가진 나라보다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나라를 더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정유단지 야경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지는 영상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따라 흐르는 빛의 줄기들, 항만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유조선의 불빛, 정제탑 꼭대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땅속 자원을 믿었습니다. 한국은 땅 위에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원부국이라는 호주의 자부심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쾌하다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내가 알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료를 덮으려는 순간 새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내일 울산 정유단지 현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한국 측에서 직접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직접 보면 어떨까? 저는 천천히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직접 봐야겠다. 한국이 왜 세계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는지를. 울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한국 측이 추가로 보내온 브리핑 자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 핵심 경쟁력 개요. 저는 이미 항공유 이야기도 들었고 울산 사진도 봤으니 이번 자료는 그냥 훑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고도화 설비, 지상의 유전. 그 소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외교관의 감각이라기보다는 며칠 사이에 예상을 벗어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생긴 본능적인 긴장감이었습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여러 종류의 석유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뽑아내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제품들은 가격도 높고 수요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끈적하고 무거운 찌꺼기가 남습니다. 중질류 또는 잔사유라 불리는 이 물질은 정제 과정에서 소외된 것들의 집합입니다. 가격은 싸고 활용할 곳도 제한적이라 많은 나라에서는 이걸 그냥 연료로 태우거나 낮은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정제 산업에서 중진류는 오랫동안 버려지는 부분처럼 여겨졌습니다. 한국은 그 버려지는 부분을 다시 분해했습니다. 고도화 설비는 중진류를 고온고압 환경에서 다시 쪼개어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짜고 남은 것을 다시 짜는 것인데 그 기술이 정교할수록 같은 원유 한 배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제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원유 한 배럴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자료에 적힌 수치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도화 설비 없이 정제하는 경우와 고도화, 설비를 갖춘 경우의 수익 차이는 같은 원유를 쓰더라도 배럴당 $수 이상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배럴을 처리하는 대형 정유사 입장에서 그 차이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 격차가 됩니다. 자료에는 한국 정유사들의 고도화 설비 투자 현황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대형 정유사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수준의 정유석 유화학 복합단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수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정유사는 하루 처리 능력이 80만 배럴을 넘겼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와 합작으로 세워진 정유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경쟁사보다 10년 이상 앞서 고도화 설비를 도입했고 이후 업계 전체가 그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석유화학 원료를 직접 뽑아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유를 정제해서 연료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원유에서 바로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의 원료까지 만들어내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정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유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돈으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 지상의 유전, 한국 정유업계에서 스스로 고도화 설비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자료에 적혀 있었습니다. 땅을 파도 원유가 나오지 않으니 땅 위에 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유전을 가진 나라들은 땅 속에서 기름을 뽑습니다. 한국은 기름을 사다가 땅 위에서 그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호주는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을 믿었습니다. 석탄이 있고 철광석이 있고 천연가스가 있으니 자원을 꺼내서 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제시설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자원 수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자원은 있지만 정제 능력이 없어서 한국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TV 뉴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공개 발언에 신중한 편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준비한 원고 대신 직접 느낀 것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호주는 세계 최대 자원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연료 위기에 이렇게 취약한 겁니까? 저는 잠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호주는 자원 부국이지만 정제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원을 꺼내서 파는 데 집중했고 그것을 가공하는 능력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 재무장관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한국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결국 원유 없으면 끝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장관의 말을 들으며 며칠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중동 원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얼마나 피상적인 이해에서 나온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한국도 원유가 없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유를 가장 비싸게 바꾸는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땅속 자원을 믿었지만 그들은 기술을 믿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위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저 역시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교적 계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정유단지 야경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장 탱크들이 도시의 빌딩처럼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파이프라인은 혈관처럼 단지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정제탑 꼭대기에서 피어오르는 불꽃과 연기가 밤하늘과 뒤섞였습니다. 그 장면은 무언가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기계 같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필요로 하는 연료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대하고 조용한 엔진. 그때 한국 측 관계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울산 정유단지 현장 방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직접 봐야겠다. 그 불빛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울산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헬기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캔벌에서 인천을 거쳐 울산까지 장거리 이동에 지쳐있던 몸이었는데 헬기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공장 단지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해안선을 따라 저장 탱크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도로와 건물 사이를 누비며 단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고 항만에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정제탑들은 도시의 마천루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측 관계자가 헬기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지 전체가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처리합니다. 세계 최대급 정유 단지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눈이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호주 최대 정유 시설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기 창밖의 울산은 제가 알던 기준 자체를 부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에 내려서니 감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탱크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개의 저장 탱크 앞에 서면 그 벽이 사람 키의 수십 배였습니다. 파이프라인 하나의 지름이 제 허리보다 굵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고 원유 특유의 무거운 냄새가 바람에 섞여 왔습니다. 모든 것이 크고 무겁고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안내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단지에서 만들어진 항공유와 석유 제품이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호주, 일본, 동남아시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세계의 하늘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데이터나 보고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숫자로 알던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리핑실에서 한국 측의 현황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브리핑은 저를 다른 의미로 긴장시켰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지금 여유롭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줄면서 저희 재고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제 설비는 이미 가동을 줄였고 나프타 수출은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일부 석유 제품의 수출 제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칠 내내 한국을 위기를 관리하는 나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계선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까지 멈춘다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호주 주유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서부 공항, 일본의 항공망, 동남아시아 물류, 그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급 우선권 회의였습니다. 한국 측은 지금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가 모두 공급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대표 임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공급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호주 대표단은 최대한 공급 물량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제시할수록 한국 측의 반응은 신중해졌습니다. 그들은 단기 거래보다 장기 협력 체계를 원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확보하고 관계가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 원유 수입선 공동 대응, 비축 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 협력까지 포함한 구조적인 파트너십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요구가 처음엔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 협력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신들이 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구조적인 파트너를 원하는 것은 공급자의 여유가 아니라 전략가의 시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 측 고위 임원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울산 정유단지 전망대였습니다. 저 아래로 항만이 보이고 수십 기의 저장 탱크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도 버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임원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사실 지금이 우리가 겪는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늘 이런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준비해야 했고 위기가 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살아남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살아남는 법부터 배웠다. 그 문장이 가슴 어딘가를 세게 눌렀습니다. 저는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외교관이 되어서도 자원을 가진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자원이 곧 힘이라고 믿었고 없는 나라는 언제나 있는 나라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30년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강해졌습니다. 없음 자체를 경쟁력으로 바꿨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을 더 빠르게, 더 깊게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흔들릴 때 그 준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됐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오는 길에 항만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유조선 한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목적지를 확인한 한국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배가 떠나면 미국 서부 공항이 돌아가고 호주 주유소도 버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저 배를 기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다기보다는 세상이 내가 알던 것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묵직한 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서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장님, 큰일입니다. 미국이 한국 항공유 확보를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에 긴급 에너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항만 위로 유조선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선체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연료 확보가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서울에 긴급 에너지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채널 가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줬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기름을 달라고 먼저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일본도 움직입니다. 일본이 움직이면 동남아가 따라옵니다. 그 안에서 호주는 어디에 서 있는가? 협상력도 군사력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작은 우리가 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제로 서울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나라의 접촉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무부와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했고, 일본은 외무성 채널을 통해 장기 협력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자국 항공사 운영이 흔들리고 있다며 긴급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호주 대표단인 저희 팀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 모든 요청을 한 자리에서 정리하기 위해 비공개 다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대표단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한국 측은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공급 요청 물량이 적힌 자료가 놓여 있었는데 숫자들을 합산하면 한국이 공급 가능한 양을 이미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태평양 항공 네트워크의 안정을 위해 미국 서부 공항에 대한 공급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표가 곧바로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동 운명체입니다. 양국의 오랜 협력 역사를 토대로 장기적인 공급 우선권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두 나라의 발언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내세웠고 일본은 역사를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무엇을 내세워야 할까? 단순히 물량을 더 달라는 요청으로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절박함을 강조할수록 한국 측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안에서 요청받은 물량을 전부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덜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더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한국이 해야 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를 편들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급 가능한 물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단기 물량이 아니라 앞으로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구조적 협력의 틀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각국이 자국 입장을 되풀이하고 한국은 신중하게 발언을 아끼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이 힘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하고 가지지 못한 나라는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겪으며 저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자원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지금 이 방에서 우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호주는 한국을 단순한 공급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 위기를 만들어 나갈 동반자의 문제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표와 일본 대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가장 잘 알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저는 한국을 제조업은 강하지만 자원은 없는 중경욱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나라의 진심을 담아 파트너십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략적 판단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협상의 결론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한 나라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우방국에 공급 물량을 나누되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기 거래로 끝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유 수입선 공동 대응, 비상 비축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 항공유 기술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제안됐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호주는 한국 기업과의 정유 비축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공동 항공유 비축 체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협상 결과를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공급자로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회의의 규칙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을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석유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의 에너지 질서를 다시 짜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을 제조업은 강하지만 결국 자원 없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류가 얼마나 피상적인 것이었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기에 새로운 보고서 알림이 떴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2050 지속가능 항공유 시대 한국의 새로운 지배력. 저는 멈칫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도 차에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은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가?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설마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존 항공유 시장은 사라진다. 그 다음을 준비하는 나라가 세계 하늘을 계속 지배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긴장감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감각을 건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현재의 위기라면 이 보고서는 그 다음의 이야기였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흐름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항공업계를 향해 강력한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를 줄이고 지속가능 항공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란 폐식용유, 농업 폐기물, 바이오매스 같은 원료에서 만들어내는 차세대 항공연료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 가까이 줄일 수 있고 현재 항공기 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존 항공유 시장이 줄어들면 그동안 그 시장에서 강자였던 한국의 입지도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새로운 강자가 나오는 법이고 한국이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킬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을수록 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정유사는 폐식용유와 바이오 원료 기반의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있었고 여수의 정유사는 글로벌 항공사와 공급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우디 합작사는 기존 정유 설비를 활용한 차세대 연료 전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고 또 다른 정유사는 바이오 항공유 생산 및 수출 전략을 이미 내부적으로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환의 방식이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를 새로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 고도화 정제 설비의 구조를 활용하면서 원료만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제 기술과 설비 운용 노하우가 그대로 다음 세대 연료 생산에도 적용됐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경쟁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미래의 경쟁력을 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새로운 흐름이 오면 기존 산업과 싸우면서 갈등합니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변화를 막으려 하고 새로운 산업은 기존 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전환의 과정에서 갈등과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유사들은 기존 설비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경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과거가 미래를 밀어주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게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음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줄기에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율이라고 불러야 할지 경외감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감각이었습니다. 호주로 돌아오기 전날 저는 숙소에서 재무장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협상 결과를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조용하고 낮은 톤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군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렸지만 막상 듣고 나니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자원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였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꺼내봤습니다. 한 장은 까마득히 오래전에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울산 바닷가에 세워진 작은 정유공장, 굴뚝 하나, 탱크 몇 개,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눈빛이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 장은 제가 헬기에서 직접 찍은 울산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 끝없는 파이프라인, 항만에 줄지어 선 유조선들, 밤하늘을 배경으로 선 정제탑들. 그 작은 굴뚝 하나에서 지금의 이 광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기술을 만들었고, 위기가 많았기에 대비하는 법을 익혔고, 그 결과 세계가 가장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직접 문장을 써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원유를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바꾸는 나라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30년 외교 경력에서 제가 내린 가장 늦은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결론이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직후 승무원이 항공유 적재 완료를 알리는 멘트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를 날리는 연료도 어쩌면 한국이 만든 것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그 사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어떤 묵직한 존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에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울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그 거대한 설비들, 그 불빛들, 그 사람들. 자원이 없어서 살아남는 법부터 배웠다는 임원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그 나라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에드먼드 홀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기술과 항공유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일본, 호주 같은 강대국들이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든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